내 꿈은 살인청부업자. 인간은 얼마나 나약할까? 한번 해보고 싶어. 이 소름 끼치는 일기장의 주인은 놀랍게도 이제 막 중학생이 된 14살 소년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나의 집.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곳은 서서히 자신을 파괴해가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2001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충격적인 비극. 그날 텅 빈 집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광주 친동생 손도끼 살인사건의 전말 지금 시작합니다. 2001년 3월의 광주입니다. 부모님은 야식집을 운영하느라 밤마다 늘 집을 비웠어요.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14살 형과 11살 동생에게 집은 늘 차갑고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이 사라진 그 고립된 공간에서 첫째 아들인 양구는 서서히 자신만의 기이한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한 부모님은 집안에서 기괴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첫째 아들인 양군이 온몸에 두루마리 휴지를 미라처럼 칭칭 감고 서 있었던 겁니다. 학교 선생님조차 아이의 위태로운 상태를 알아채고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죠. 하지만 부모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집은 화목해요. 우리 아이에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셔야 했던 부모님을 무작정 탓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텅 빈 집에서 매일 밤 적막함만 견뎌야 했던 아이들의 외로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온몸에 휴지를 감았던 그 이상한 행동, 어쩌면 그건 괴물로 변해가는 자기 자신을 제발 멈춰달라는 아이의 서툰 살려달라는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부모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소년의 내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인을 해보고 싶다. 이 소년의 악몽 같은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끔찍한 방식으로요. 소년은 자신의 첫 번째 살인 연습 대상으로 매일 밤 한 이불을 덮고 자던 11살 친동생을 선택합니다. 양구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어요. 자신이 공격하다 반격당할까 두려웠던 그는 인적이 없는 산으로 올라가 나뭇가지를 손도끼로 내리치며 힘을 기르는 끔찍한 살인 리허설을 무려 1년 동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2001년 3월 4일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는 작은 방 문을 열고 평생 잊지 못할 참혹한 지옥을 마주합니다. 11살 둘째 아들이 피를 철철 흘리며 침대 위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죠. 큰아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피가 뿜어져 나오는 목 부위를 수건으로 감싼 채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동생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비통한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 방향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경찰은 이 사건을 외부 침입에 의한 강도살인 및 유괴 사건으로 단정지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장에 함께 있어야 할 14살 첫째 아들의 행방이 묘연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잔혹한 괴한이 집에 침입해 둘째를 살해하고 목격자인 첫째 아들을 납치해 도주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부모님은 사라진 첫째라도 살아있기를 바라며 오열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눈앞에서 작은 아들은 끔찍하게 세상을 떠났고 큰아들은 살인마에게 납치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끔찍한 뒤통수를 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진 첫째 아들 양군을 찾기 위해 경찰은 일대 수색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먼저 경찰은 아파트에 드나든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CCTV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납치범에게 끌려가기는커녕 혼자서 유유히 집을 빠져나가는 양군의 모습만 있을 뿐이었죠. 애타는 부모님의 마음과 형사들의 다급한 수색이 이어지던 중 사건 발생 약 13시간 반이 지난 시점, 광주의 한 유흥가 골목에서 길을 잃은 듯 배회하던 양군이 형사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양군을 마주한 순간 사건은 반전을 맞이합니다. 양군은 등에 묵직한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확인을 위해 그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믿기 힘든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동생에게 내려친 것으로 추정되는 손도끼였습니다.
동생을 잃은 안쓰러운 피해자 형이 끔찍한 도끼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지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세상은 경악했습니다. 유괴범을 쫓던 경찰의 시선은 순식간에 14살 살인마를 향했습니다. 형사는 경찰서 취조실에 앉은 14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냐고, 그리고 왜 거리를 떠돌았느냐고 말이죠. 양군의 입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진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살인, 죽음 그런 게 좋았어요.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살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고 원래 계획은 50명을 살해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목표를 이루지 못해 아쉬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동생을 살해하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편안히 잘 자라 라는 인사를 남겼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더불어 자신이 운영하던 웹사이트에서는 일기 형식으로 글까지 썼던 사실이 밝혀졌죠. 가족과 정이 들면 안 된다. 살인이라는 것을 꼭 해보고 싶다. 평범함을 벗어나고 싶다. 군대 갔다 와서 살인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나의 꿈이다. 할인점에서 도끼를 구입해 나를 갈아 침대 밑에 숨겨두었다. 너무 기분이 좋다. 등등 슬픔도 죄책감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14살 소년의 태도.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형사들조차 그 서늘한 눈빛 앞에서는 말을 잃고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의 범죄자들도 가족을 해치면 일말의 눈물은 흘린다고 하죠. 하지만 14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저 무감각한 말은 제 가슴마저 내려앉게 합니다. 양군의 원래 계획은 동생을 죽인 뒤 집을 나서서 랜덤으로 여러 명을 더 살해하는 묻지마 연쇄살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마음껏 살인을 하기 위해 버스 터미널로 가는데요. 그 사이 친구를 만나 자신이 동생을 죽인 사실을 마치 무용담인 양 떠벌렸다고 합니다. 이후 버스를 타고 고창에 도착해 노상에서 소변을 보는 아저씨를 도끼로 내리쳐 살해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주위에 사람이 지나가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광주로 다시 돌아온 양군은 길에 사람이 뒤돌아서 서 있는 걸 보고 도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가갔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낯선 모습을 보고 스스로도 놀라 추가 범행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양군을 찾기 위해 수색하던 형사가 거리를 배회하던 양군을 발견하고 이후 검거가 되었던 것이죠. 양군의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소년은 잔혹한 게임과 엽기 사이트에 매우 심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심지어 좀비라는 닉네임으로 홈페이지까지 운영하고 있었죠. 2000년대 초반은 대한민국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고 PC방이 우후죽순 생겨나던 시기였습니다. 스타크래프트를 비롯해 피가 튀는 잔혹한 게임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기성세대와 권위자들에게 이 새로운 게임 문화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서둘러 이 사건을 인터넷 게임 중독 탓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복잡한 가정사나 아이 내면의 깊은 우울증을 추적하고 설명하는 것은 언론 입장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중의 시선을 끌기도 어렵죠. 반면 폭력적인 게임에 중독된 아이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생을 게임 캐릭터처럼 사냥했다라는 서사는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완벽했고요. 자극적인 프레임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14살 소년의 복잡한 심리 상태나 가정 환경을 깊이 취재하기보다는 대중이 가장 쉽게 분노하고 소비할 수 있는 게임 탓이라는 희생양을 선택한 것이죠. 게임을 탓하는 건 참 쉬운 일입니다. 사회가 그리고 어른들이 그만큼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범죄의 이면을 파고드는 프로파일러들의 시선은 역시 달랐습니다. 당시 양군을 직접 면담했던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영 교수님은 방송에서 온몸에 휴지를 감았던 소년의 기행이 사실은 나 좀 살려달라는 아이의 처절한 구조 신호였다고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이 신호가 철저히 묵살당했을 때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갈구하던 소년의 내면이 걷잡을 수 없는 괴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또한 전문가들은 범죄 사회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을 고립된 공간 안에서 생겨난 왜곡된 통제감으로 해석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어른들이 사라진 집은 양군에게 철저히 고립된 자신만의 왕국이었고 그곳에서 가장 약한 대상인 친동생의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자신의 권력과 통제력을 시험하려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게임 중독이 아니라 공적인 돌봄 시스템의 부재와 구조 신호를 놓쳐버린 어른들의 무능력이 낳은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14살이었던 양군은 촉법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내려졌는데요. 초범이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장기 5년, 단기 4년으로 감형되어 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쯤 30대 후반의 어른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겠죠.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악마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숙제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보내는 미세한 구조 신호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알아채야 할 어른들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 그것이 부재할 때 텅 빈 방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괴물이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